한국은 우리의 문화를 베껴서 발전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나라의 문화를 왜 우리가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까? 여기 터질 듯한 붉은 얼굴을 하고 분노에 찬 흥분한 목소리로 강의에 집중하는 교수에게 소리치는 중국인 남성이 있는데요. 그는 마치 금방이라도 책상을 집어 던질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 학생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델라입니다. 스탠포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오는 지식을 공유하는 곳이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매년 스탠포드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이슈를 깊이 탐구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한류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조명하는 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드라마의 팬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특별히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한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 중국계 학생들은 한류가 다른 문화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한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스탠포드와 같은 기관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며 특히 국수주의적 입장을 가진 자오레이라는 학생이 주도한 서명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행사 취소를 요구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서명을 강요했으며 행사 전날에는 캠퍼스 내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는 결국 대학의 최고 경영진과 교무위원회의 관심을 끌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었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그날의 특별 강연은 예일대학에서 오신 교수님에 의해 진행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은 1953년 한국 전쟁 직후에 서울에 파괴된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한국이 어떻게 급속도로 발전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이 기간 동안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원 공급원으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과 여성들은 강제 노역과 위안부로 동원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철도, 광산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하여 경제적 수탈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투쟁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독립 후 발발한 한국 전쟁은 한국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더욱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장군은 한국이 100년 이상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루어진 현상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주요 산업인 전자, 자동차, 조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고 현대 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공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 독일 언론은 한국을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로 평가했으며 엘빈 토플러와 같은 저명한 미래 학자들은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현대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로 극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멘에는 연간 1만 톤의 쌀을 지원했고 케냐와 우간다에는 각각 1만 2천 톤의 쌀과 현대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는 건조 저항력이 강화된 작물 종자를 공급하고 현지 농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기술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에서도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설명에 이어 교수님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전수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강의를 듣고 있던 중국인 학생 자오레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오레이는 손을 들고 일어서며 거의 외치듯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자랑하는 농업 기술은 사실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한국에는 원래 자체 기술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농업, 과학, 천문, 의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과 일본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과 미국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자오레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의 목소리는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반응은 강의실 내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숨죽인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과 학생들은 그의 감정적인 폭발에 잠시 어안이 벙벙해졌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강의실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오레이는 분노와 열등감을 뒤섞어 격렬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고 한국에 대한 시기와 비판이 그의 말 속에 깊숙이 배어나왔습니다. 한류라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그늘 아래에서 겨우 몇 걸음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문화를 베껴서 발전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나라의 문화를 왜 우리가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까? 그의 말은 점점 더 격앙되어 갔고 자오레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만도 30개가 넘는 나라에 대규모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식량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로와 항만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까지 지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합니다. 자오레이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감 넘치고 교만한 태도로 가득 찼으며 그는 거의 자랑스럽게 중국의 성취를 치켜세웠습니다. 강의실 내의 긴장은 그의 말에 의해 최고조에 달했어요. 몇몇 중국 학생들은 그의 발언에 동조하는 박수를 보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그의 국수주의적 발언에 당황하고 불편함을 느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교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님의 태도는 매우 차분하고 모든 학생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하며 학문적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교수님은 문화적 교류는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서로의 성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문화만을 최고로 치켜세우는 것은 진정한 학문적 탐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말은 강의실을 가득 메운 긴장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켰고 학생들은 교수님의 지혜와 침착함에 감탄하며 더욱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자오레이의 발언은 논리적 모순과 감정적 과잉을 드러냈지만 교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교육적 가치와 학문적 탐구의 본질을 상기시켰고 강의실을 향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의 강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이것이 학문적 토론의 본질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국제 원조 활동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국제 원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국가들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베트남의 메콩 델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단순히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혜 국가의 장기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원조 활동에 대한 심층적 비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중국의 국제 원조는 광범위하지만 그 실행 방식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이는 현지 기업이나 고용보다는 중국의 기업과 노동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의 도로와 항만 건설을 지원했지만 이 과정에서 현지의 환경 파괴와 사회 구조의 교란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중국 원조의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원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강하며 이는 독재 정권이나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 더욱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출은 상당수가 고이자 대출로 이는 수혜국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제개발 협력의 근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수님의 발언은 학생들에게 깊은 사고를 자극했으며 국제 원조의 복잡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강의는 학문적 탐구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대출 정책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국가의 예산을 크게 소모하며 결과적으로 교육보건, 인프라 개발과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교수님은 더 나아가 이러한 대출 조건이 수혜국들을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며 장기적인 경제 자립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개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부채 수준과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교수님은 중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화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원조 방식이 수혜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는 중국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급할 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수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비겁하고 비신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과 한국의 국제 원조 전략을 비교 분석하며 도움도 진정한 도움이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종종 약자에게 빨대를 꽂아 그저 단맛만 빨아먹고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수혜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학생들에게 국제 원조의 복잡성과 그 배경에 있는 다양한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교수님의 강의는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국제 원조의 복잡한 이면을 설명하시며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주제는 국제 원조의 미묘한 측면과 그에 따른 결과들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중적인 원조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중국의 원조가 겉보기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자국 기업이 주도하게 함으로써 현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 경제의 자립성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잠비아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부분 중국 기업에 의해 시공되었고 잠비아 정부는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지부티의 경우 중국의 원조로 인해 국가 채무의 80% 이상이 중국 관련 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대규모 공항 건설 자금을 중국으로부터 차입했으며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중요 인프라가 중국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국제 관측 기관과 비정부 기구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의 원조를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주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원조의 투명성과 상호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원조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원조가 수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중국의 원조 정책이 과연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강의를 듣고 있던 자오 레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수님의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국제 원조의 진정한 의미와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발전은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극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들의 강렬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역사적인 희생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1960년의 4월 혁명은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시작되었으며 경찰의 발포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계엄령 강화에 맞서 일어난 또 다른 중대한 사건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이 군의 잔인한 진압에 맞서 싸웠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 시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1987년 항쟁은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국의 민주적 체제로의 확실한 전환을 알렸습니다.
2017년의 촛불 시위는 폭력 없는 대규모 시위였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세계에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보여주며 오늘날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가장 활발히 실천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단지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자유와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임을 입증했습니다라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비교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국제 원조의 복잡성과 각국의 정치적 발전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와 언론 자유에 대한 극명한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의 정치 구조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정치적 목소리나 반대 의견의 존재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대한 방화벽이라고 불리는 고도로 발전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검열과 보도 통제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시민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중국 내의 문제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 뉴스 웹사이트 접속 차단, 기자들의 감시 및 체포, 인터넷 검색 결과 조작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검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영화, 음악, 문학 작품 등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검열은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공산당의 정책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강조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으며 언론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증진시켰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디어 채널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며 국민들이 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중국과 한국이 언론 자유와 정치적 표현이 자유 측면에서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두 국가의 사례는 언론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각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학생들에게 두 나라의 정치 체제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그들이 국제정치와 인권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자오레이가 격앙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강한 불쾌감이 목소리에 섞여 강의실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수님, 이런 식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을 찬양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방식은 중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오레이의 감정적 폭발은 그의 동료 중국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떠나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남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른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는 교육적 토론의 장을 민족주의적 감정의 충돌로 변화시켰고 학문적 교류는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차분하게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문화적 성취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하셨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도전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간 역사입니다. 특히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은 한국이 어떻게 시민들의 힘으로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직선제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은 한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한국의 문화적 역동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 무대에 자랑스럽게 선보이고 있는지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강의실 안에 남아있던 학생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대국으로 거듭났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넓은 시각에서 글로벌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면서 그로 인해 강연의 흐름은 잠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적 매력과 그 나라가 이룬 성취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을 계기로 몇몇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추가 세미나를 조직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긍정적이며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문화적 풍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은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나라인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의 내용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